좀 전에 말씀드린 제 책이 바로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책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책을 읽는 자가 승리한다. 리더의 역사 공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10월달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또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것은 제 유튜브입니다.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이라고 하는 유튜브, 제 개인 유튜브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리는 내용 가운데 일부가 좀 더 상세하게 중국 역대 명인들의 공부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상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입니다. 저는 늘 주변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책을 읽는 사람, 그리고 책 읽기가 책을 읽는 나와 사회의 격과 질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두루두루 퍼져 있는 사회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정을 나누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인성교육도 잘 되고 해서 그 사회의 격과 질이 높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나와 사회의 격과 질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서양 사람으로서 책을 많이 읽고 좋아했던 유명한 인물들 몇 사람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은요, 호모의 일리아드를 머리맡에 두고 늘 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알렉산더가 이렇게 그 책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승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알렉산더 스승이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죠, 그죠?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 덕분에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늘 책을 가까이 했던 인물이고, 젊은 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어디 전쟁을 좋아하거나 제국을 통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가까웠던 인물이 알렉산더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알렉산더의 독서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이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가운데가 아리스토텔레스, 오른쪽이 호모의 일리아드입니다. 또 한 사람 카이사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이 사람을 줄리어스 시저라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케사르 또는 카이사르라고 부르는데, 카이사르는 그 일반인들에게 두 가지, 일반인들 관심을 끄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하나는 로마가 알아주는 바람둥이였고요. 또 하나는 독서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느라고 빚을 줬고, 책 사느라고, 그 당시 책 값이 굉장히 비쌌죠. 그래서 책 사느라고 빚을 졌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전할 만큼 책을 좋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카이사르가 있고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 가서 전하는 말에 따르면 중국의 손자병법을 읽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손자병법을 읽고 난 다음에 진작에 내가 이 책을 읽었더라면 지금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탄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역시 책을 많이 읽었던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가라든지 사회주의 철학가들 가운데에서 불온한 사상가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트로츠키는요, 엄청난 독서로 자기의 이념과 사상을 다졌다 해서 독서로 다진 불온한 사상가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도 불리는 사람이 트로츠키고요.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레닌, 이게 러시아의 공산주의 이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을 거의 체계화시킨 인물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이 레닌은요, 독서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 철학, 미술, 예술, 사상 아주 다양한 방면의 책을 읽었다고 하고요. 실패한 독서인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스스로 책을 내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독재자의 길을 걸어서 전쟁광이 됐죠. 그래서 만연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많이 읽은 실패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은 이제 카스트로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체 게바라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 체 게바라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의사이자 교수이자 혁명가로서 다양한 그리고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엄청난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고 붙어있는 별명은요. 기품 있는 독서인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동양으로 얘기하면 이게 주경야독의 모델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늘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독서량을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프랭클린이 남긴 글을 보게 되면 명문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독서 편력에서 오는 내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점점 우리 이제 현대 우리에게 가까운 인물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죠. 지금도 거의 전설로 나와 있습니다.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하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매니아층을 거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까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SF 영화의 아주 고전이죠. 그런데 조지 루카스가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역시 독서가 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그 책이 신화에 관계된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신화학 연구자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저도 공부할 때 이 조셉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 보게 되면은 이 서양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이 고난을 겪고 나중에 권력자가 이제 임금이 되거나 영웅이 또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영웅의 역경 과정이죠. 그런데 이 서양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 신화에 나오는 이 영웅의 역경 과정이요.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역경 과정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주몽이라든지 동명성왕이라든지 이 같은 인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주몽이 겪는 역경 과정과 서양의 영웅들이 겪는 역경 과정이 너무 닮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서양의 영웅 신화가 공통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확인해서 레포트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조지 루카스가 이 조셉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비롯한 신화에 관계되어 있는 책을 많이 봄으로써 자기 영화를 만드는 데 영감을 얻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벤져스를 비롯해 가지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서양의 SF 영화의 그 뿌리를 따져 올라가 보면요. 거의 대부분 다 신화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책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에 관계되어 있는 책도 꼭 읽게 되면은 서양 영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잘 아시는 빌 게이츠는 자기 어린 날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서관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빌 게이츠의 삶에 있어서 어린 날 집 가까이 있었던 도서관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고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 토크쇼의 신화 전설적인 인물이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최악에서 최고를 만든 독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린 날부터 그 성폭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까? 나중에 약물 중독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역경을 겪었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역경을 극복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위안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책은 인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에게 그것은 열린 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멘트를 통해서 독서의 중요성을 아주 실감나게 전달해 준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과 IT를 만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래서 늘 인문학을 강조했고, 이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에 관한 언급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인문학 열풍이 엄청나게 불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속에는요, 인문학적인 마인드가 그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기회가 있으면은 어떤 요소들이 이 핸드폰과 스마트폰과 이런 기기 안에 인문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는 또 따로 드릴 말씀이 있겠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문학과 IT의 만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과 경지를 개척한 인물로서 스티브 잡스를 들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서양 사람들의 그 독서광들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제 제 전공이죠, 그죠? 동양의 유명한 인물들의 책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공자님은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요, 공자님이 천하를 주요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공자님의 고향인 산동성 곡부에 가면은 곡부시로 들어가는 입구에 원래 새겨져 있던 조형물입니다. 지금 이 조형물들이 사라지고 없는데요, 다른 걸로 대체가 됐는데, 공자님은 공부도 많이 한 분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꿈과 이상을 펼쳐보려고 그 당시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전파하려고 애를 썼던 분입니다. 거기에는 공자의 깊은 독서, 그리고 공자의 독서에 따르는 깊이 있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딸려 있습니다.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말로 공부에 있어서, 독서에 있어서 생각의 중요성을 거의 아마 최초로 언급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공부의 특징 가운데, 독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위편삼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로 남아있죠. 공자님은 만년에 그 전까지 남아있던 중요한 경전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춘추라고 하는 노나라 역사책도 썼고요, 시경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역도 정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주역을 읽으면서는 주역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책을 읽는 바람에 책을 묶는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위편삼절. 옛날에는 죽간이나 목간이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종이책이 아니고 나무 판자, 얇게 오린 대나무 판자나 대나무 조각이나 나무 조각을 구멍을 내가지고 가죽끈으로 엮어서 둘둘둘 말죠. 두루마리가 되죠. 그게 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책 한 권, 2권 할 때 권자가 바로 그 두루마리 권자죠. 그걸 펼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자의 책자가 됩니다. 책자를 한자로 여러분들 써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죽간이나 목간처럼 해가지고 줄로 끼워놓은 모양이죠. 그게 책자입니다. 그걸
둘 말게 되면 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간이나 목간을 연결해 놓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만큼 많이 읽었다는 얘기죠. 자주 읽었다, 여러 번 읽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위편 3절이 되겠습니다. 공자님의 공부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소개를 드리면은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낫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즐겁게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일수저는 우리나라 그 여성들의 골퍼들에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되게 우리나라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골프를 제일 잘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외 없이 그 골퍼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게 되면은 게임을 즐기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한테 당해야 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부 아무리 코피 터져가면서 밤새 가면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을 따라잡지 못한 2등의 비애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1등도 못 해봤고 2등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비애를 잘 모릅니다만은 보면은 그 1등 안에는 보면요,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1등을 해요. 근데 슬픈 2등은요, 그 1등을 따라잡으려고 밤새 코피 터져가면서 그죠, 공부를 해도 못 따라잡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1등은 공부를 즐겁게 하는 거죠. 공부가 체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2500여 년 전에 공자님이 일찌감치 하셨다는 거죠.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낫다라는 말로 우리가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죠. 어진 사람이나 또는 참는 사람을 대적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공자님 말씀을 빌리자면 낙자무적입니다. 즐기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춘추좌전이라고 하는 책을 남긴 좌구명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전입니다. 이 좌자를 따가지고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 속에다가 이제 주석을 다는 거죠. 주석을 다는데 좌구명이 달았기 때문에 춘추좌전이라고 합니다. 또는 좌시전이라고도 합니다. 좌구명은 책을 너무 열심히 보는 바람에 시력을 잃을 만큼 열심히 봐서 나름대로의 학문의 경지를 개척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주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공자님이 보셨던 책이 이제 주역인데, 주역의 원래 이름은 역입니다. 주자가 없어요. 역입니다. 그리고 이 역은 기본적으로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8개의 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8궤라고 하죠. 이게 역8궤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주역이 됐냐? 주나라를 건국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은 주문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문왕은 은나라 마지막이죠. 은나라 마지막 때 제후국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이 주문왕이 점차 인심을 얻어가자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주문왕을 구실을 붙여가지고 유리성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가둬버립니다. 무려 7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7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주문왕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8개로 이루어져 있는 역의 8개를 8 곱하기 8, 88이 64, 64개로 풀이를 합니다. 늘린 거죠. 그러면서 천하 형세의 이치라든지 정치라든지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역을 8개의 궤로 이루어진 역을 64개로 늘립니다. 풀이를 하고 그 안에 깊은 철학적 이치를 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역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왕이 풀이한 역이다 해서 주역이 된 겁니다. 공부죠, 그죠? 주문왕이 이 안에서 책을 봤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공부라는 게 꼭 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 그죠? 그 다음에 세상사 이치,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을 펼쳐내는 이런 부분들, 이것도 깊은 공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7년 동안 유리성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으면서 문왕이 역 8개를 64개로 늘려서 풀이함으로써 주역을 탄생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문왕은요, 이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지독한 역경을 겪었냐 그러면요, 이 주임금이라고 하는 이 폭군이 주문왕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문왕의 큰아들인 백읍고라고 하는 큰아들을 잡아다가 가마솥에 넣고 삶아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곰탕을 끓입니다. 아주 독하죠, 그죠? 인육탕이죠. 그거를 매일 한 그릇씩 문왕에게 갖다 줘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주문왕은 자기 아들을 삶은 국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다 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삶은 인육탕을 마시고는 그때까지 먹었던 모든 것을 다 토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전설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주문왕이 아들 백읍고를 삶은 인육탕을 다 마시고 마지막으로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 먹었던 것을 모두 다 토해내니까 하얀 비둘기가 돼서 날아갔다 라고 하는 전설도 있고요. 토해낸 것이 하나의 무덤을 만들 만큼 많았다. 이게 토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이 유리성을 직접 찾아가서 토분을 간신히 찾아냈거든요. 뭐 중국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기록들을 보고 토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유리성을 찾아가서 토분을 찾았더니 그때는 흙으로 아주 보잘것없이 뒤에 아주 한가진 곳에 이렇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잘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백읍고지묘라고 해서 주문왕의 큰아들 무덤이 되겠습니다. 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8개를 64개로 풀이해냈고 아들 삶은 인육탕을 마셔가면서까지 고통과 치욕을 견뎌내고 7년 만에 풀려나서 결국은 주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했던 주문왕 이야기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때로는 굉장히 독하게 공부합니다. 전국시대 때 말기에 유세가,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세가들은요 국제 전문 로비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유세가 가운데 가장 출세한 유세가로 소진이라고 하는 유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진, 장의 이 두 사람이 이제 라이벌이었는데 그 가운데 소진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러면요, 소진이 유세에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소진을 냉대하죠. 아이고 공부한답시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더니 결국은 처량한 신세가 됐네 이렇게 사람들이 비꼬고 주변에서 쑥덕거리니까 소진이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때 소진이 한 공부법입니다. 두현량 추자고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머리카락을 매달고 있죠. 그죠? 두현량이라는 것은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매달았다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졸리면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죠. 정신이 번쩍 나서 공부를 하고요. 또 오른쪽의 그림은 송곳으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더니 그 피가 흥건히 흘러내려서 발목까지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추자고라고 합니다.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독한 공부법으로 대표적인 공부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진의 독한 공부법 두현량
추자고였습니다. 공부 안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들, 항우라고 하는 이 불세칠의 영웅은요, 뭐든지 끝내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마천이 사기에서 항우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면서 젊은 날 항우가 공부하던 스타일을, 공부하던 행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항우는 아버지를 일찍 잃고 삼촌인 숙부인 항량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된 항량이요, 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글을 배우다가 말아요. 그랬더니 숙부가 왜 글을 배우다가 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름 하나만 쓰면 됐지 뭘 더 배웁니까? 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검술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검술도 배우다가 말아. 그랬더니 또 숙부가 이거 왜 또 중간에 하다가 마냐? 그랬더니 한 놈만 상대할 줄 알면 됐지 뭘 그걸 또 배웁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는 만인을 상대할 병법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숙부가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기특하네 해서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병법을 가르쳤는데, 이것도 결국은 중간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마천이 왜 항우의 이런 공부 스타일을 기록했냐 그러면은, 뭐든지 항우는요, 끝까지 가는 법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초안쟁패 과정에서 유방과 싸우면서 항우는, 좀 여러분들한테 과장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100번 싸워가지고 99번 이겼습니다. 한 번 졌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번의 패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는 목숨을 끊었던 그런 비극적인 영웅이 항우의 모습이었거든요. 사마천은 바로 항우가 젊은 날 공부하던 습관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던 그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 항우의 마지막 최후까지를 암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도 포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좋지 못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든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재미없을 수도 있고 또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끝까지 다 읽으라고, 또 무조건 끝까지 다 공부하라고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다그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도 포기를 통해 가지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던 항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항우의 상대였던 유방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유방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방은 젊은 날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맨 술이나 마시고 놀던 건달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런 유방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호주색이라고 표현했어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항우가 유방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요,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하루는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육고라고 하는 인물이 유방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잔소리하냐 그러면, 폐하, 이제 나라도 안정되고 했으니까 책 좀 읽으쇼, 공부 좀 하쇼, 이렇게 충고를 해요. 그랬더니 유방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야 이놈아, 내가 세자의 칼을 차고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마상득지라고 합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그까지 책과 공부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육고라는 인물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폐하께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 나라가 제대로 쓰려면 문과 무가 두 개의 기둥이 같이 받쳐줘야만이 한 나라가 제대로 쓰는 겁니다. 폐하께서 이제는 무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세웠으니 이제는 또 하나의 기둥인 문을 통해서 나라를 좀 더 튼튼하게 기반 위에 올려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충고를 했더니 유방이 받아들였다 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방이 그 이후로 책을 읽었는지 공부를 했는지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유방이 말년에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면서 고향을 지나게 되는데 고향을 지나오면서 고향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른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대풍가라고 하는 시를 짓고 이 시를 바탕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봐서는 아마 그 이후에 상당히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책을 읽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전라북도 전주 있죠. 전주시. 전주시에 가면은 유방의 흔적이 꽤 남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전주에 유방의 흔적이 남아 있다?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나중에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전주에 가면은 유방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크게는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풍남문, 또 하나는 전주 객사. 출장을 오면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오면은 숙식을 제공하던 오늘날 얘기하면은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호텔이죠. 그걸 객사라고 합니다. 그 객사의 현판이 풍패지관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풍남문과 풍패지관입니다. 이게 전부 다 유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유방의 고향이 오늘날 중국의 강소성 폐현 풍량리입니다. 그러니까 폐현의 폐자를 따고 풍량리 풍자를 따가지고 풍읍의 남쪽이다. 그래서 풍남문이 됐고요. 풍패의 지관, 풍량리하고 폐현 한 글자씩 따가지고 풍패라고 한 겁니다. 그럼 왜 전주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전주 이씨의 본향이라고 얘기하는 전주에 이런 유방의 흔적이 남아있냐? 태조 이성계가 유방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모델이었어요. 멘토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도 나중에 오목대라고 하는 곳에서 대풍가라고 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 정도로 유방을 자기 자신의 멘토로 삼았기 때문에 전주에 유방의 모습이 흔적이 남아있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전주 놀러 가셨을 때 한번 다니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육고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유방은 전국에 있는 도서도 수집하게 되고 또 신하들로 하여금 지나간 역사들을 정리하게 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정책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유방 이야기였습니다. 진시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뭐가 떠오르세요? 네, 독재. 그 다음 사상 문화 탄압, 분석익류. 조금 긍정적으로 말해서 긍정적인 정책으로 얘기하면 통일정책. 그죠? 네, 다양한 통일정책. 이런 것들로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진시황이 놀랍게도 독서광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진시황이 책을 많이 읽게 된 배경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진시황의 생부로 알려져 있는, 즉 유전적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큰 상인이었습니다. 여불이가 진시황과 진시황의 생물을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이 늘 혼자 있었는데 아마 여불이가 자기 자신의 부를 이용해가지고 그 당시에 구하기 힘든 책들을 진시황에게 많이 사다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은 나중에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의 업무와 일에 열중했냐 그러면 읽어야 될 문서의 양을 저울로 달아놓고 그 양을 다 채우지 못하면, 다 읽지 못하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어버렸다라고 할 만큼 매일매일 읽어야 될 문서의 양, 뭐 이게 꼭 책인지 아니면은 보고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문서의 양을 저울로 달아놓고 그 양을 채우지 못하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올 만큼 책을 많이 읽었고요. 단순하게 책을 많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진시황의 또 다른 새로운 면모입니다. 지금 바탕화면에 보고 계시는 인물은요,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라고 하는 법가사상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법가사상에. 진시황이 하루는요, 이 한비자의 글을 읽고는요, 한숨을 크게 내쉽니다.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글을 쓴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적어도 누군가의 저서를 읽으면서 이 정도에까지 탄식을 하려면은 깊이 있게 그 글을 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죠. 바로 한비자의 글을 읽고 진시황이 이 사람을 한번, 그 저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자를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독서 수준이 대단히 깊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사가, 진시황을 보필하고 있던 이사가 그 사람 제가 압니다. 저하고 같이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동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하고 한비자는 육아 사상을 집대성한 순자라고 하는, 순자 아시죠? 그죠? 순자라고 하는 육아의 대표적인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순자하고 맹자 떠오르시죠? 성선설, 성학설.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학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두 사람의 사상 논쟁은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건 맞는데 이 두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맹자는 육아 가운데에서도 보수적인 학자로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순자는 육아 사상가들 가운데에서도, 학자들 가운데서도 대단히 진보적인 학자입니다.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구별을 해드리면은 맹자는 육아의 우파에 해당되고요. 순자는 육아의 좌파에 해당됩니다. 순자 사상에는 법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한비자하고 이사가 법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한테 배웠냐면 순자한테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국의 제자백과 사상을 이해할 때 법가, 도가, 유가, 음양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상들 안에는요 서로서로의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겹쳐져 있는 부분들도 꽤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사가 그 친구 나하고 같이 순자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진시황이 깜짝 놀라죠. 그러려면 그 어디 있냐? 한비자는 한나라의 조그만 소국인 한나라의 공자였습니다. 한나라의 공자다 그랬더니 진시황이 한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한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한나라에게 평화 조건으로 한비자를 진나라로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비자가 진나라로 건너와서 진시황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한비자의 글을 읽고 얼마나 한비자의 글에 매료가 됐으면은 한비자를 만나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으켰겠습니까? 진시황의 공부가 보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진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나 편견을 한번 깨뜨리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조조. 삼국지 하면은 조조, 유비, 송건, 제갈량, 장비, 관우 이런 여러분들이 특히 남성분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삼국지 좋아하죠. 만화를 통해 가지고 영웅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한 장을 멀다 하고 벌어지는 싸움, 그죠? 이런 장면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성적 본능을 아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국지는
소설 삼국지 연의를 얘기를 합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하고 정사 삼국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또 알고 있는 조조의 모습과 정사 삼국지 정식 역사에 나오는 조조의 모습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조조는요 공부를 이만저만하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실질적인 주인공 하면은요 조조가 맞습니다. 이 송건이나 유비는 조조의 리더십이나 조조의 학식을 전혀 따르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나이 드신 남성분들 늘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국지 몇 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 가운데에서는 이런 분 안 계시죠? 안 읽으셔도 됩니다. 소설 삼국지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걸 10번 이상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마라,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그런 분들을 쭉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또는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마초들이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학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웬만하면은 아이들한테 너무 어렸을 때 삼국지, 소설 삼국지를 읽지 않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여성 비하적인 내용도 많고요. 또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일찍부터 안 읽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조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조는 독서를 이만저만 남다르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의 달인이라고 지금 슬라이드에 제목을 붙였지 않습니까? 조조의 독서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보면 저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독. 책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또 책을 깊이 있게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조조의 저런 독서 방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광독. 넓게 읽는다. 두루두루 읽는다라는 거죠. 한 분야의 책만 집중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책들을 다양하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에는 저 광독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관심 분야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정독을 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근독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독. 네 번째, 활독. 요건 지금은 이제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계절에 따라 가지고 책 읽기 좋은 계절이 있고, 또 춥다든지 아주 더울 때는 책 읽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조조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 그러면요, 책을 읽기 좋을 때는 집중적으로 책을 읽고, 책을 읽기 힘든 계절에는 무예를 단련했습니다. 그 문무를 겸비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활독이라고 전문가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용독입니다. 용독은 책을 읽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실용적으로 책을 독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책을 읽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게 용독입니다. 그죠? 여섯 번째, 창독입니다. 창독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으로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하고 서로 대조해 가면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 나가면서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조가 손자병법에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주석을 답니다. 손자병법에 주석을 단 최초의 인물이 바로 조조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조조의 이런 독서 습관들, 독서 방법들하고 무관하지 않죠. 그 가운데 창독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엄독입니다. 엄격했다라는 거죠.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양을 정해놓는다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엄격하게 독서를 함으로써 그 당시 당대에 조조는 당대에 알아주는 문인이었습니다. 시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업으로 지식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한연간에, 건한이라는 건 이제 연호를 얘기를 하는데요.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건한 시기에 7명의 유명한 문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건한 칠자라고 하는데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사람도 조조고요. 그 아들 조비, 조식도 대단히 그 당시에 알아주는 문인들이었습니다. 조조의 독서 습관과 그 다음에 조조의 자녀 교육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조의 새로운 면모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요, 조조가 근무했던 승상이죠. 그 당시 승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조승상부가 중국의 허창이라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허창 조승상부 뜰하게 가면요, 저런 죽간 또는 목간의 모습으로 조형물이 쭉 서 있는데 다 이게 조조의 문장들입니다. 조조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소명태자, 남북조 시대 때 소명태자라고 하는 태자가 있었습니다. 이 소명문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긴 인물인데, 이 소명태자는요 아주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이 굉장히 인품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자를 지원하고 책을 내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소명문선은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인들 사이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로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학자를 지원하고 책을 편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일생을 바쳤던 소명태자도 있었고요. 제왕 가운데에서 책만 읽기로 유명한 인물은 이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당태종입니다. 당태종 이세민은요, 큰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리더십과 능력이 출중했죠. 그래서 황제 자리에 야심을 품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정변을 통해 가지고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현무문의 정변이라고 하죠. 자기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워낙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치고 당나라를 아주 안정되고 번영기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당태종인데, 바로 당태종이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당태종의 책 읽기, 공부, 독서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당태종은요, 역사책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당태종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떠올리신, 앞으로 배워두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감이라는 겁니다. 석삼자 거울감자입니다. 세 개의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당태종은 늘 입버릇처럼 내게는 세 개의 거울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거울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 용모를, 얼굴과 내 복장을, 내가 내 얼굴에 뭐 묻지 않았나, 내 모자가 제대로 지금 단정하게 쓰여져 있는지, 옷은 또 똑바로 잘 입었는지, 이런 걸 비춰볼 수 있는 동감. 옛날에는 이제 거울을 청동으로, 동으로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 하나, 동감. 그 다음, 내가 지금 언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치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내 옆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 거울, 인감이라고 합니다. 바로 충신들 또는 바른말 하는 직신들, 그죠? 직관하는 신하들을 얘기합니다. 인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위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위징은 늘 당태종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바른 말을 많이 했죠. 한 번은 당태종이 위징이 여러 무무백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태종을 면박을 줍니다. 그 자리에서는 참았습니다만 당태종이 조정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후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놈은 늙으니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얘기할 만큼 당태종에게 바른 말을 했던 인물이 바로 위징입니다. 위징이 당태종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요. 위징이 세상을 떠나자 당태종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오늘 내가 거울 하나를 잃었다. 인감 하나를 잃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닷새 동안 조정을 파했다. 그러니까 닷새 동안 추모 기간을 두고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감입니다. 당태종 인감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동감 하나, 그 다음에 위징과 같은 언행과 자기 자신의 정책과 정치의 잘잘못을 직관할 수 있는 인감, 사람 거울 하나,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당태종이 가장 강조했던 거울이 사감입니다. 역사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역사를 보고 흥망성쇠의 이치를 알고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늘 공부하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당태종이었습니다. 삼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감, 인감, 그리고 뭐였죠? 사감.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뭔가라고 하면은 지금도 이게 가장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질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질문을 유도해야 되고 또 늘 어떠한 질문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생들도 잘 질문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도 질문을 제대로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심지어 귀찮아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10수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분들 질문을 거의 안 하세요.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질문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교과서나 그 밖에 기본적인 지식 이외에 훨씬 더 깊이 있고 넓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하지 않는 것이 동양의 학문의 기본적인 전통이냐? 그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질문이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식민사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식민사학이라는 게 들어와서 식민사관을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 식민사관은 제국주의 사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국주의 사관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 그러면 기록에 없는 건 말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반발이나 저항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제국주의가 여러 식민지를 개척할 때 그 식민지에다가 전파해 놓은 기본적인 사관입니다.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고 식민사관은 바로 직통으로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질문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의문을 품게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식민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강하게 남아가지고 그 뿌리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의문을 품지 않는 공부는요, 공부가 아닙니다. 학문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학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글자를 잘 보세요. 배울 학자에다가 물을 묻자 아닙니까? 배웠으면 물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더더군다나 물어야 되죠.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치합니다. 아랫사람에게 물어봐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동양 전통에 있어서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수천 년 동안 그 부분을 강조해왔다는 겁니다. 결코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하고 달리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도 아니고요. 그런 전통도 아닙니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육구연과 주의라고 하는 학자들의 명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육구연이라고 하는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의문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없는 게 그게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의문을 품으면 진보한다. 작게 의문을 품으면 작게 진보하고 크게 의문을 품으면 크게 진보한다. 소위 소진이요 대의대진이다. 외우기도 쉽죠, 그죠? 작게 의심하면 작게 진보하고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보한다 라는 겁니다. 모든 공부와 모든 독서에는 의문 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호기심을 가지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호기심을 가져라는 거죠. 호기심이 사라지면 지성도 사라집니다. 청나라 때 학자인 고연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요, 천하의 흥망은 한나라가 발전하고 흥하고 또 망하는 것은 필부유책이다. 보통 사람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왕조 체제에서 고연무라는 사람은요, 한나라의 흥망 자체를 백성들의 의식 수준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연무가 공부하는 방법은 현장 학습하고 연계시키는 공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독만권서요 행만리로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독만권서,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길을 다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하라 그런 이야기죠. 책상머리에 앉아서 글자만 읽는 유자지서라고 하죠. 글자가 있는 책만 공부해서는 공부가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냐? 무자지서, 글자가 없는 책, 즉 여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책은 글자가 있죠. 그래서 유자지서라고 하고, 글자가 없는 책은 무자지서라고 합니다. 글자가 없는 책. 이 무자지서가 바로 여행입니다. 물론 고인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현장 학습, 현장 체험, 일반 백성들과 서로 부딪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애환과 고충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살아있는 현장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학자는 더더군다나 현장을 통해서 지난날 과거의 사상가들이나 선인들의 모습들을 직접 찾아감으로써 시간은 초월할 수 없지만 남아있는 공간을 통해서 그들의 흔적들을 보고 느끼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무자지서, 여행이나 현장 학습이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마천 사기를 30수년째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사기에 나오는 역사 현장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기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현장을 통해서 직접 느끼고 영감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공부가 유자지서와 무자지서가 결합이 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공부가 되겠죠. 고연무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독만권서요 행만리로다.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다녀라. 고연무였습니다. 황제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한 황제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 좀 전에 당태종 말씀을 드렸죠. 이민족이 세운 왕조, 청나라 황제로서 공부의 경지까지 논한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 강희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게 만주족으로서 한족화되면서 한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한족의 문화를 집대성하는 아주 유명한 문화사업도 벌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한자 공부할 때는 한자 사전 찾아가지고 공부하죠. 그걸 옥편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구슬옥자 써가지고 옥편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자 사전을
중국 사람들은 자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자 사전이라는 얘기죠. 이 자전 편찬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방대한 자전을 편찬한데 정책을 수립했던 인물이 바로 강희제입니다. 바로 강희자전이라고 하는 옥편을 남긴 편찬한 그런 황제이기도 합니다. 이 강희제는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옛날 성인이라는 분들도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요임금을 따라 배우면 요임금처럼 될 수 있고 순임금을 따라 배우면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신이 되는 것이고 효도하기에 효자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성인의 기중함이 있는 것이다. 부처의 치아가 그렇다면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천하에 기이한 사람들이 모두 다가 또 성인들도 모두 다 왜 그를 존경하고 받드느냐 하면 그만큼 그들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성인이 되려면 성인도 배워야지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성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왜 성인이 되었느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깊이 있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황제이지만은 황제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쳤던 그런 황제이기도 합니다. 한족들이 천시하는 여진족, 만주족 출신으로서 한족들을 완전히 지배했던 수백 년 동안 지배했던 왕조가 청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조이기도 합니다. 청나라가. 바로 그런 청나라가 오랫동안 수억의 한족을 통치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강희제와 같은 황제들의 인문학적인 소양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끊임없는 공부죠. 그리고 끊임없는 문화사업, 출판사업을 통해서 한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인구가 수십 배나 되는 한족들을 통치가 가능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마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 사관 집안에서 태어나서 별 걱정 없이 10살 때부터 고문을 배웠고요. 20살 때는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여가지고 약 2년 내지 3년간에 걸쳐가지고 천하를 여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자지서와 무자지서를 같이 공부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한 3년 정도 혼자 바깥에 나가가지고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2100여 년 전에.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배낭여행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20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배낭여행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게 아니고요. 약 2년 내지 3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역사학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가운데 하나가, 기본기 가운데 하나가 현장입니다. 역사 현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우리가 초월할 수 없지 않습니까? 흘러가 버린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남겨져 있는 현장이라는 공간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덤이 됐든 간에 옛날 집이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형태로 남아있는 그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가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장은. 여러분들 자제들 가운데서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역사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꼭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사마천은 예비 관료가 됩니다. 인턴이 됩니다. 20대 중후반부터. 그리고는 황제를 모시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인재들과 같이 교류를 하다가 3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사마천은 집안이 사관 집안이었기 때문에 세습직이에요. 조상 대대로 그 자리를 계속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36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태사령이라고 하는 벼슬을 물려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관이 됐고 그 이후로 조정 일을 하면서 40 넘어가면서 역사책을 쓰기 시작을 하다가 47살의 젊은 장수인 일행이라고 하는 장수가 흉노에게 항복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일흥을 비난할 때 사마천만 홀로 나서가지고 일흥을 변호합니다. 일흥을 평소 때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일흥이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47살의 나이에 옥에 갇힙니다. 괘씸죄에 걸려서. 그리고는 사태가 잘못 돌아가가지고 일흥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받은 황제가, 한나라 무제가 일흥의 가족을 모두 몰살시켜버리고 사마천에게 반역죄를 물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 사마천 나이가 48살이었습니다. 역사책을 미처 다 쓰지 못한 상황에서 사마천이 살아남아서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럽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잘라내는 궁형을 자청하고 살아남아서 완성한 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성기를 잘랐습니다. 그때 사마천 나이가 49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대단히 인식이 깊습니다. 생각도 깊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알기가 힘든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마천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마천을 깊이 있게 정말로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사마천 사기를 제대로 읽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사연이 많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사마천의 생애와 사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처음 제가 소개해드린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마천은 사기 첫 번째 권에서 공부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학, 심사, 심지기의. 배우기를 좋아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정말 몸에 막 전율이 옵니다. 왜 그러냐? 호학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죠?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논어에 보면 첫 번째 구절, 학예편 첫 번째 구절이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하라. 그 대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공부하는 즐거움이거든요. 호학이거든요. 근데 이 심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었는데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바둑계의 이세돌이라고 하는 기사와 슈퍼컴퓨터하고 그죠? 예. 대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알파고였나요? 그죠? 알파고하고 대결해가지고 삼성 1패인가 2승 1패로 결국은 알파고한테 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알파고 얘기가 나왔을 때 영어로 어떤 단어가 나왔냐 그러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딥러닝. 깊게 배운다라는 거죠. 저는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요 호학심사가 생각이 난 겁니다. 바로 심사라는 거는 딥러닝이자 딥마인드입니다. 깊이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죠? 21세기 인공지능에게 딥러닝을 시킨다는 거죠. 심화학습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마천은 2100년 전에 이미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딥마인드 또는 딥띵킹이죠. 그죠? 깊이 있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왜 앞으로 인공지능이 그렇게 갈 겁니다. 딥러닝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죠? 딥싱킹이나 딥마인드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 인간이 그런 경험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단순하게 학습하는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반추하고 생각하는 딥러닝, 딥마인드, 딥싱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한테도 그런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사마천이 이미 2100년 전에 호학심사라고 하는 네 단어로 요약을 했고요. 요 대목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학심사하는데 사자, 생각사자 밑에 마음심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심자가 심지기할 때 심으로 바다로 연결됐죠. 마음심으로. 사가 심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글자인 뜻의자가 마음심으로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이 마인드를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라는 거, 싱킹보다 더 한 단계 깊은 마인드를 대단히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배우길 좋아하고 깊게 생각하면은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공부의 최고 수준 단계를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8글자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책을 읽더라도 한 대목 한 대목 부분을 좀 더 음미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쪽으로 공부 방향을 늦게나마 바꾸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하마천의 초상화는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에 초상화는 수염이 있죠, 그죠? 뒤 초상화는 수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초상화를 위인의 초상화 가운데서도 가장 슬픈 초상화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49살 때 궁형을 당하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당하고 나면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수염이 없어지고 목소리가 여자로 바뀝니다. 여성으로. 그래서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굉장히 사마천의 기구한 삶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초상화로서 명나라 때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라고 정리를 해봤더니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언제 어디서든 책을 놓지 않는다, 손에서. 저는 한 5, 6년 전부터 운전대를 놨습니다. 어디 강의를 가거나 이럴 때 차를 가져가질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책 읽기입니다. 기차나 버스 안에서 책을 읽는 거죠. 그리고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 화장실 독서 많이 하시죠? 화장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특히 요즘처럼 이제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위생적이고 편안한 시설로 바뀌면서 화장실에서 책 읽기가 아주 편해졌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천수백 년 전에도 화장실 독서가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삼상이라고 해서 삼상 독서라고 해가지고 석삼자, 윗삼자, 세 가지 위에서라는 뜻인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침상, 침대 위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잠자리 위에서 자기 전에 책 읽는 거. 두 번째 마상, 말 위에서. 우리가 자동차 타거나 기차 타고 가면서 책 읽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 책상, 측간, 화장실에서. 이게 삼상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화장실에서 독서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책을 놓지 않는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죽는 날까지 독서하는 습관을 지킨다. 좋은 책은 아끼고 거듭 읽고 평생 소장한다. 읽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책은 빌려서 찾아서 구해서 베껴서 사서라도 반드시 읽는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즘 독서에서 이 부분이 많이 빠졌는데,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필사죠. 입으로 낭독이죠. 소리내서 읽는 요 세 가지가 같이 가져야만 입체적인 독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 책 좋아하는 분들은 옛날 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새 책도 같이 중시한다. 독서하는데 이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낡은 눈으로 새 책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새 책도 낡게 보이고, 새로운 눈으로 책을 보게 되면 아무리 오래된 옛 책도 새롭게 보인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그 사람의 인식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독서의 질이 달라진다. 그 다음 깊은 사색과 사색을 통한 문제제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또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자지서와 무자지서를 함께 중시하라. 여행과 현장학습, 그리고 책 읽기를 같이 중시하라.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고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의 밑거름이다. 이건 늘 들어왔던 이야기고요. 저는 책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말로 오늘 강의 전체의 주제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1시간 한 20분이 조금 넘었네요. 그죠? 20분 동안 제 말씀을 드렸고, 남은 시간 동안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면은 엄서고 제거하시고 직접 질문을 하시든지. 여기 게시판은 있나요? 창에 질문 올리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 그럴까요? 올리면 되나요, 쭉? 아니, 채팅창에 이미 질문 올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이 제가 이게 오늘 처음 써보는 거라서요. 채팅이라고 있어요, 교수님. 화면 아래쪽이에요? 네. 제 화면은 채팅. 예, 여기 있네요. 예. 제 화면은 위에 있네요. 아래에 있지 않고. 자, 볼게요. 독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예. 사마천 이후에 예를 들면 명청대의 중국의 위대한 역사서는 무엇이 있나요? 사마천 이후에는 중국이 각 정권 왕조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학자들이 공식 역사책을 편찬을 합니다. 그걸 정사라고 합니다. 발을정자 역사사자를 써서, 그래서 사마천 사기 이후로 그 다음에 나온 정사는, 두 번째 정사는 한서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왕조들이 그 전 시대의 전 왕조의 역사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 종류가 24종류 또는 25종류, 24사 내지 25사라고 부르고요. 관찬사서라고 부릅니다. 사마천 이후 사기 이후에 나온 가장 위대한 역사책으로는요, 송나라 때 사마광이라고 하는 학자가 편찬한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대표적인 책으로 꼽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사마씨잖아요. 그래서 양사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 역사책의 효시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기전체 역사책의 대표작이 사마천의 사기라면, 사마광의 자치통감은요, 편년체입니다. 연대 순서로 쓰여져 있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편년체의 대표적인 역사책으로 꼽습니다. 양사마, 사기하고 자치통감이었습니다. 히틀러처럼 독서를 많이 했는데도 실패한 이유는요, 그거야 뭐 히틀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책도 잘못 읽으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책을 읽게 되면 그 책이 모두 다 자기의 야심이나 욕심이나 야망이나 탐욕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게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틀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실패한 전쟁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많이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한 개인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을 거로 보입니다. 진시황제는 독서광이었는데 왜 분서경류를 했나요? 진시황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주로 법가류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통치 사고방식, 통치의 철학 또는 통치 이데올로기하고 반대되는 부분의 책들은 불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법가 종류의 책들은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책이나 점을 치는 책, 이런 책들은 남겨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통치 기반을, 독재 통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을 많이 불을 태웠다라고 합니다.
조조의 다른 모습 인상 깊었습니다. 삼국지 소설에서는 유비의 정치가로서의 의미를 조조보다 위대하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보시기에 의도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역사적 사실일까요? 의도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삼국지 연의를 쓰게 되는 소설가들이 다 유비 편이었습니다. 정통, 왜냐 그러면 유씨는요 한나라 그 서한을 건국하게 되는 건국 시조가 유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잠깐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나라를 세웠다가 한 십수년 만에 망하고 다시 한나라를 부활시킵니다. 그걸 동한이라고 하죠. 그 동한을 세운 통치자가 황제가 광무제 유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씨 정통론이에요. 한족의 정통. 왜 조조는 황제가 못 됐거든요. 그 아들 때 가서야 황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씨 정통론을 가지고 소설책을 썼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 거기에다가 덧보태거나 삼국지 연의를 개작한 사람들도 다 그 유씨 정통론에 입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비를 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초보자가 사기를 잘 읽는 순서 등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초보자로서 뭐 사기 원서나 또는 사기 원문을 번역한 번역문을 들고 바로 책을 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입문서가 필요할 겁니다. 입문서는 뭐 여러분들이 서점이나 그다음에 인터넷 서점에 가셔서 주문하려면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내에서 사마천과 사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책을 낸 분은 더더군다나 손가락으로 한 손 손가락을 꽂고도 손가락이 남아요. 그리고 초보자가 읽을 수 있는 입문서는 거의 대부분 다 제 책입니다. 그래서 쉬운 순서대로 그러니까 난이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제 책 가운데 사기를 읽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쉽게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난세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조금 수준 있는 입문서 세 종류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문항에 대한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독서로 역경을 견디고 극복한 사람들 사례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줌을 사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119 저자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훨씬 더 세련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끕니다. 강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